네, 국제뉴스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의 기습적인 러시아 본토 공격에 맞서서 러시아가 반격을 강화하면서 교전이 좀 격화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외신이 사실 그저께 전한 바로는 지난 6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이 국경을 넘어서 러시아 본토로 침입한 뒤에 지상전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 쪽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5일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었는데 그 5일을 넘어섰고 이제 계속해서 좀 서로 치겠다. 우리는 경계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말만 지금 좀 많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지금 처음부터 소리가 좀 잘 안 들어가서 처음부터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상들하고 통화를 했고요. 그리고 또 별도 성명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정전 촉구하는 그런 그 내용을 공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소통조정관도 며칠 안에 이란이 또는 그 대리인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중동 지역에 이제 군사력을 강화한 상태고요. 현재 시간 15일 그러니까 모레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 협정이 예상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로는 쉽지 않겠다는 건 조금 좀 그 걱정들이 많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6일부터니까 지금 엿새째 지상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우크라이나 네.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지금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기습적으로 그 러시아 국경을 넘어서 지금 공격을 해서 오늘 새벽이면 이제 일주일째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조금 전에 그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이 발표한 걸 보니까 서울 해안 1.7배 정도 되는 그 러시아 영토를 점령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군도 지금 한 1,400명 정도가 전사한 걸로 되어 있는데 확실히 지금 조금 푸틴이 좀 당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그 러시아 접경 지역에 있는 한 12만 명 정도의 러시아 주민들을 대피시켰다고 하고요.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이렇게 러시아 본토를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게 가장 큰 그 규모로 지금 분석이 됩니다. 네. 또 어떤 부분 좀 짚어봐야 될까요? 그 러시아도 지금 뭐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지 시간 지난 토요일 날 밤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근교를 공격을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러시아가 그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북한산 4기가 포함됐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상태고 젤렌스키도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고 있다고 처음으로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그 전문가들 얘기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그런 성격도 이번 우크라이나 그 본토 공격, 그 러시아 본토 공격의 그런 그 배경이 아니냐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정전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에 서로의 그 유리한 패를 주려는 계산도 깔린 거 아니냐 이렇게 관측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유럽 최대 원전 이 자포리자의 냉각탑이 화재로 손상됐다 이런 보도가 있네요. 그 중에 하나가 화재로 손상이 됐는데 일단 그 불은 끈 모양입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국제원자력기구 쪽 얘기도 자포리자 원전 안전에 이상은 없다. 방사능 그 누출이 정상 범위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서로 지금 왜 화재가 발생했는지를 놓고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서로 그 내 탓이라고 그 싸움을 합니다. 러시아 쪽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을 해가지고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지금 이 자포리자 원전은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거든요. 네. 그 냉각탑 주변에 타이어를 쌓고 뭐 불을 낸 자작극이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일단 자포리자 원전은 전쟁 직후부터 이제 가동 중단되고 그래도 지금 이제 계속 냉각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계속 위태위태한 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도 그렇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좀 이번 주에 살펴볼 만한 변수로 계속해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또 추가된 내용 네. 들어오면 전해주시고요. 해리스 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어떤 얘기 나오고 있는 건가요? 그동안에 이제 경제정책 평가에서는 트럼프가 계속 앞섰는데요. 네.
그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미시간 그 로스 대학이 공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물론 근소한 차지만 처음으로 해리스가 경제정책 면에서 트럼프를 앞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응답자의 42%가 해리스를 경제 문제에서 더 신뢰한다고 해서 트럼프보다 1%포인트 앞선 걸로, 물론 오차범위 아니고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어쨌든지 경제 문제에서 트럼프를 제친 거는 처음으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42%와 그런데 41%면 정말 좀 그래도 이 바뀌긴 기관이 하네요. 지난달,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바이든이 네. 후보였죠. 그때 조사 때는 트럼프가 41%로 바이든보다 훨씬 35%니까 훨씬 더 범위가 그 간격이 컸습니다. 네. 그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를 잘 처리하고 있다. 35%가 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이번에 이제 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의미가 있군요. 또 어떤? 그래도 네. 지금 보면요, 네. 그 트럼프가 그래도 경제 문제에서는 해리스보다 낫다는 그런 그 조사 결과가 더 많습니다. 네. 가장 최근 걸 보면은 CNBC 전미 경제 설문조사인데요. 거기 보면은 그 2대1 비율로 더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해리스 그 후보가 금주 중 공식 경제정책 플랫폼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실리콘밸리를 향한 러브콜도 굉장히 경쟁이 좀 치열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뉴욕타임스 보도인데요. 그저께 샌프란시스코에서 해리스가 그 많은 그 억만장자들 모아놓고 이제 모금 행사를 했는데 꽤 괜찮았다는 겁니다. 네. 여기 참석했던 한 소식통 얘기는 만약에 바이든이 계속 후보였으면은 여러 사람이 불참했을 거다. 그런데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실리콘밸리에도 좀 풍향이 좀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해리스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방 검사를 오래 해서 몇 사람들하고도 계속 친한 관계를 유지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셰릴 샌드버그 전 메타 CEO라든가 스티브 잡스 미망인하고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모금액을 가지고도 좀 누가 더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그렇죠. 것들의 가늠자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원래 네. 실리콘밸리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세가 강했는데요. 조금 좀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네. 페이팔 창업자 같은 경우는 피터 틸 중심으로 이제 트럼프 지지를 하는 인사들이 많았고요. 왜냐하면 네.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규제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가상화폐 업계도 규제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리스가 실리콘밸리 공약을 더 강화할 전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업계를 대상으로 해서 이달 중에 다시 한번 모금 행사를 갖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금 민주당 인사의 얘기는 해리스 부통령이 실리콘밸리의 거의 모든 CEO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좀 도와달라 이렇게 그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말씀해 주셨는데 게리 겐슬러 이 증권거래 자기가 당선되면은 이 사람 네. 바로 해고하겠다고 이런 해서 얘기도. 가상업계에서 조금 좀 네. 또 호감을 갖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죠. 그런 가운데 이제 예정이 되어 있죠.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머스크 CEO SNS 라이브 인터뷰 이제 곧 시작이 트럼프가 되는데요. 네. 그 의회 폭동 있고 나서 그 X에서 이제 그 당시 트위터였죠. 밀려났는데 이제 머스크가 인수하고 나서 그 계정을 복원시켰죠. 그래도 별로 안 썼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AP가 오늘 새벽에 전한 걸 보니까요.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직접 그 진행을 하면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부터 X에서 트럼프하고 인터뷰를 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라이브 인터뷰하겠다. 그러면서 인터뷰 주제는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되고 엔터테이닝 성격이 매우 강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저들로부터 질문도 받겠다. 그렇게 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2시간 정도 후면은 이제 하겠다는 건데요. 이거 앞두고 트럼프도 지금 모처럼 그 X 계정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내가 대통령이었을 때 여러분들 살림살이가 좋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올리고 해서 지금 뭔가 쓰는데, 일단 보면은 트럼프가 그동안에 자기 이제 트루스 소셜을 이제 거기 사용을 해왔죠. 그런데 그 팔로워가 한 750만 명 정도? 이것도 적지 않은데, 그 지금 X 계정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한 8,800만 명 정도가 네. 트럼프 팔로워로 그렇게 추산이 되고요. 머스크는 지금 훨씬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1억 9,3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아마 머스크가 이제 최근에 트럼프 지지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조금 요즘에 좀 이렇게 몰리니까 좀 이렇게 라이브 인터뷰 성격으로 해서 이걸 좀
좀 뒷받침해 주려는 그런 계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머스크는 이번 트럼프 인터뷰라면 이제 엄청난 접속이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일부 X의 그 시스템 스케일링 테스트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머스크 같은 경우는 엔터테이닝 성격이 매우 강할 것이다. 재미를 보장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그렇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가운데 네. 지금 오늘 새벽에 보니까 공화당 쪽에서 트럼프한테 제발 이렇게 막말하지 말고 좀 정책을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또 해서 좀 이제 그 인터뷰에 대해서 조금 좀 노심초사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 해봅니다. 중남미국들이 중국 저가 수출에 잇따라서 보복 관세를 좀 부과하거나 관세 인상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어떤 보도죠? 그동안에 뭐 미국이나 유럽연합 같은 데가 주로 이제 중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 같은 걸 해서 마찰을 했는데 이제 네. 최근에는 중남미 쪽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멕시코도 그렇고 뭐 브라질, 칠레, 뭐 콜롬비아 이런 데가 그런데요. 멕시코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이른바 SBS 고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가 이제 타이어 제조라든가 그 이런 그 아스팔트 포장할 때 첨가제로 쓰이는데요. 이게 지금 중국산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멕시코산보다 가격이 뭐 거의 한 절반밖에 안 돼서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아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멕시코 재무장관 얘기가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이 우리한테 팔기만 하고 사지 않는다. 이거 불공평하다.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멕시코가 중국에 대한 교육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철강도 지금 보니까 뭐 한시적이지만 멕시코 쪽에서 내년 7월 말까지 최대 25% 임시 관세를 기습적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브라질도 중국 겨냥해서 철강 관세율이 인상. 예. 인사를 방안을, 했고요. 네. 그리고 콜롬비아도 지금 철강협회가 지금 기존 그 관세가 5%인데 최대 25%로 높여달라고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네. 중남미 철강협회 그 집계를 보면요, 그 중남미 시장의 중국산 그 철강 점유율이 2000년에는 15%였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54% 엄청나게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중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중국 경제가 어렵다, 뭐 심상치가 않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 비관론이 좀처럼 좋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좀 심화하면서 외국인의 중국 직접 투자도 상당히 좀 악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 있네요. 블룸버그가 그 중국 그 외환관리국 집계를 이용해서 전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대외 직접 투자 부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외국인이 중국에 직접 투자하면서 발생하는 그 채무인데요. 이게 지난 2분기에 한 150억 달러 정도가 줄어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만큼 이제 투자가 줄었다는 걸 이제 반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블룸버그 집계를 보면은 지난 1분기까지만 해도 이 대외 직접 투자가 플러스였는데 이렇게 이제 2분기부터 마이너스로 이제 이게 확연하게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게 1990년 이후 처음으로 뭐가 마이너스가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안 좋은 겁니까? 그렇죠. 자세하게 올해 좀. 지금 네. 이 추세로 가면은 외국인 직접 투자가 관련 집계가 시작된 게 1990년인데 그때 이후에 처음으로 한 해 기준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 중국이 뭐 외국인 투자 유치에 지금 안간힘을 쓰는데 네. 뭐 이 반전시키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중국 상무부 자료도 보면은 올 상반기 중국에 대한 외국인 신규 직접 투자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장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34년 만에, 그러니까 집계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기도 하고 34년 그렇습니다. 만에 마이너스가 될 전망이라는 지금 보면은 거죠. 이제 이런 그 투자 감소가 네. 그 외국 그 제품에 대한 중국 내 수요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중국 내의 어떤 그 토종 업체들 간 경쟁도 심화한 탓이라는 분석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로레알 같은 화장품 업계도 그렇고 중국 그 매출이 줄었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독일은 사실 이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중국 판매가 비중이 컸는데 올 상반기에 한 해 전보다 한 3분의 1가량이 감소한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네.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중국도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이게 안 좋으면 살아나기가 좀 경제가 그렇죠. 힘들다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블룸버그도 이걸 네. 그런 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중국 부동산이 2021년 말부터 둔화한 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최근 몇 달 사이에는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폭도 굉장히 가팔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피치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의 그 소비 감소를 이제 지적을 하면서 올 상반기에 특히 중국 요식업 성장률이 8% 미만. 네. 이게 팬데믹 기간 제외하고 2010년 이후에 최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치 애널리스트들 분석은 가처분 소득 전망이 불확실하고 주택 가격 하락 때문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하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아주 짠돌이가 됐다는 겁니다. 아주 필요한 것만 사고 그다음에 가성비 좋은 제품만 골라 쓰는 쪽으로 확연히 중국 소비 패턴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식도 그렇지만 의류라든가 화장품, 보석 같은 이른바 주요 재량 소비재 쪽도 이런 짠돌이 소비 풍조가 확연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네요. 부동산이 안 좋아지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갑을 닫고 있고 예, 그래서 소비도 지금 안 좋아지고. 로레알 네. CEO 얘기는 지금 전 세계에서 소비자 신뢰가 가장 낮은 곳이 중국이다. 그러면서 고용시장이 건강하지 않은 데다가 많은 사람이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거기 돈이 묶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쉽게 반전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어둡게 봤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는 파리올림픽 이제 폐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일단 너무 잘했잖아요. 잘했죠. 네, 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전하고 싶고 외신에서는 이 파리올림픽에 대해서 어떤 얘기 좀 나오고 있는지 간단하게나마 살펴볼까요? 외신들은 자우전 괜찮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로이터 같은 경우는 프랑스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피하면서 아주 파리를 올림픽을 아주 야외 무대로 아주 화려하게 탈바꿈시켰다 이렇게 네.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2028년 LA 올림픽에 대한 기대치도 한껏 높였다고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기사 제목이 프랑스 야심이 성공하며 어둠을 걷어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렇지만 올림픽이 끝나서 제일 슬픈 사람은 마크롱이다 이런 네. 식의 분석을 또 하네요. 월스트리트저널은 프랑스에서 국가 원수만큼 올림픽 폐막이 두려운 사람은 없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한동안 올림픽 허니문 기간에 지금 보면은 신임 총리도 임명을 못한 상태거든요. 조기 총선 후에. 그래서 이제 이런 압력이 다시 가해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올림픽이 프랑스인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공을 했는데 마크롱은 이런 착잡한 정치 현실에 다시 직면을 하게 됐다. 인기 없는 대통령의 남은 3년 임기에 올림픽 이런 효과가 더 이어질지는 확실치 않다고 했습니다. 사실 파리올림픽 자체 뭐 굉장히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잘한 것도 있고 좀 탈도 많고 뭐 이랬던 어떤 축제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네. 이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치에 대한 우려가 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그 영국 텔레그래프 같은 경우는 프랑스 매체 르피가로가 마크롱을 에리제응의 임시직이라고 평가했다. 이렇게 또 상기시키면서 그런 암울한 현실이 다시 마크롱한테 다가왔다. 이렇게 해서 폐막식으로서 마크롱의 짧은 정치적 파트가 끝났다. 이렇게 또 좀 깎아내렸습니다. 파리올림픽을 통해서 뭐 지지율의 변화는 좀 있었나요?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네. 27%, 그러니까 고작 2%포인트 올라갔으니까 올림픽 효과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그런 그 분석입니다. 그 전에는 25% 정도 수준이었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뉴스 살펴봤고요. 손주규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